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5일 토요일 MB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수장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하면서 중동의 긴장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삐삐 테러에 이어서 수장 암살까지, 그 뒤에는 이스라엘의 막강한 정보력이 결정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또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이스라엘과 레바논 헤즈볼라와의 전쟁이 이란의 참전으로 중동전 다시 중동 전체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 군사 전략가로서 어떻게 보세요?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지금 중동 상황을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꼭 1년 됐습니다. 오늘이 5일이니까 작년 10월 7일, 앞으로 이틀 후면 딱 1년이 되는데 하마스, 가자지구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을 했고 그걸로 인해서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충돌이 이제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네. 많은 인질이 잡혀갔고 또 희생이 됐고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지상전을 감행을 했고 사실 1년 가까이 하마스를 괴멸시키는 목표를 진행을 했어요. 최근에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하니에라고 하는 그 하마스의 정치 지도자가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의해서 암살 공격이다. 암살이 이런 됐죠. 얘기도 있었죠. 그래서 사실 그때 당시에도 이란이 바로 보복하지 않겠냐. 테헤란 수도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근데 안 하고 있었어요, 이란이요. 아마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사실 이란이 이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상대하는 소위 말하는 저항의 축, 하마스를 비롯해서 헤즈볼라, 그다음에 후티 반군, 그리고 시리아 민병, 이라크 민병대 이런 세력들을 이란이 계속 돕고 있고 키웠고 이란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헤즈볼라가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해왔기 때문에 하마스를 제압한 다음에는 이제 헤즈볼라를 이번에 손을 보겠다. 그래서 최근에 하산 나스랄라 그 수장이 이제 결국 살해를 지하에 숨어 있다가도 이제 이스라엘 지하에 그 벙커버스터 공격으로 이제 살해를 당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란이 최근에 200발 보복 공격을 했어요. 미사일 공격을 했죠. 미사일 보복 공격을 아주 뒤늦게 했는데 공격할 당시에 미국에 사전에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스라엘에도 알려줬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거의 없었어요. 이스라엘에. 그리고 또 이란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반격하지 않으면 이걸로 끝내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이란도 사실은 확전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선 경제적으로 어렵고요, 이란이. 뭐 오랜 제재로 인해서 경제가 거의 피폐한 상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이 돕는 이스라엘을 상대할 수가 없거든요. 모든 전쟁이라는 것은 승산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란으로서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확전으로 갈 가능성, 위험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조금 낮아진 상태가 아니냐. 이 기회를 이용을 해서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기를 대적했던 적들을 이번에야말로 제압하겠다. 또 미국의 대선이 이제 한 달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막 그런 기회로 작용하는 과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전략, 전술 등에 또 굉장한 관심이 쏠리고 있고 또 주목이 되고 있는데 헤즈볼라의 수장이 지하 벙커, 그러니까 거의 18m 깊이에 뭐 아파트로 따지면 7층 그럼요. 높이에 그 깊이에 있던 그 수장이 어떻게 암살이 됐을까? 뭐 아까 앞서서 벙커버스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지하 벙커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 깊은 곳까지 어떻게 침투할 수 있었을까? 앞서 이제 여는 말에서 말씀하셨듯이 이스라엘의 정보 역량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보면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측이 휴대전화가 이제 위치 추적이 되니까 보안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삐삐를 사용을 했는데 그 이스라엘이 이미 8200부대, 8200 부대라고 하는 이 정보부대죠. 이 정보부대를 통해서 그 삐삐에 폭약을 심어가지고 원격으로 그걸 폭파시키면서 많은 인원들이 희생이 됐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헤즈볼라 수장 나스랄라도 사실 자기 위치를 노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위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데
결국은 이번에 나스랄라가 살해된 것은 정보 역량이 분명히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모든 정보 역량, 도청, 감청, 위치 추적, 통신망, 교란 뭐 이런 것에 온 역량을 집중을 해서 예. 나스랄라를 추적을 했고 예. 아마 그 지하 7층 깊이에 예. 서 회의를 하고 있는 것까지 이미 이스라엘은 파악해서. 파악을 한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시점을 이제 언제 타격을 할 것인가. 그런데 그 시점이 보면요. 예. 그 네타냐후 총리가 유엔 연설할 때였어요.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헤즈볼라 측이 조금 심할 방심한 수 것 있을 때. 같아요. 예. 뭐 네타냐후가 외국에 있는데 예. 감히 우리를 공격하겠냐, 못할 것이다. 아마 그런 것이 조금 방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예. 정보력과 함께 미국이 제건 BLU-109라고 하는 벙커버스터입니다. 예. 탄두 무게가 약 한 800, 900kg 정도 되는데 이건 지하 콘크리트 2m 벽을 뚫을 수 있고요. 예. 지하를 관통해서 폭파하는 것인데 이걸 F-15 전투기에 탑재를 해가지고 예. 공대지 미사일로 8대가 예. 이 폭격을 한 겁니다. 아. 결국은 이 살해가 된 예. 것이죠. 정보력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만약에 정보가 있다고 해도 그게 상당히 믿을만하고 이거는 정말 확신할 수밖에 없다라는 정도의 수준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왜냐하면 정보를 들었지만 만약에 헤즈볼라 수장이 그 자리에 없었다, 만약에 암살을 하지 못했다 했다면 그 정도의 폭격을 가했을 때 또 민간인의 피해가 커질 수 있고 국제사회 비난도 커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맞습니다. 이제 정보는요 크게 이 인간 정보 휴민트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다음에 기술 정보가 있습니다. 이 기술 정보에는 뭐 신호 정보도 있고 영상 정보도 예. 있고 여러 정보들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정보력을 하는 것은 모사드라고 하는 유명한 그 정보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 8200 부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모든 정보, 기술 정보와 함께 인간 정보,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이란의 정보 부대의 주여지기에 이미 이스라엘 첩자, 다시 말하면 정보 요원들이 들어가 있다. 그 그렇다면 대단한 헤즈볼라 정보력에는 내에도 그런 인원들이 있어서 예. 그 인원들이 이 헤즈볼라의 수장이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 그 동선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실시간으로 항상. 실시간 파악을 하고 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뭐 것이거든요. 어떤 대단한 최신 기술 이런 것보다 오히려 인적 인간 정보 정보가 자원이 휴민트라고 하는 가장 인간 정보가 정확했다라는 훨씬 더 말씀이신가요? 정확도가 높은 것이죠. 그런 걸 통해서 이번에 물론 작년 10월 7일은 그 정보력이 실패하는 바람에 하마스의 공격을 받았거든요. 예. 네. 아무리 정보력이 뛰어나더라도 그 정보를 인정하고 대비하는 정책 결정자가 예. 그 정보를 사용을 해야 그렇죠. 되는데 예. 이번에 작년에는 실패한 것이고 이번에는 성공을 해서 예. 지난번에 하마스의 수장도 제거를 했고 이번에 헤즈볼라의 수장도 제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헤즈볼라가 상당한, 그러니까 하마스와는 다르게 상당한 어떤 무기 체계라든지 전술 능력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선제적으로 그런 이제 내부 첩자를 활용해서 뭐 주요 미사일 사령관, 군사령관부터 시작해서 헤즈볼라 군 지도부를 그냥 먼저 다 살해하니까 그냥 우왕좌왕하면서 대응을 못하고 일방적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거죠. 예,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헤즈볼라의 지휘부, 물론 이제 후기자가 옹립이 되겠습니다만 지휘부가 일단 이 일망타진이 됐기 때문에 헤즈볼라 자신이 굉장히 우왕좌왕하고요. 예. 사실 보복을 강력하게 해야 되잖아요. 예. 보복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이란이 대신 보복을 하긴 했습니다만 예. 체면치레 보복을 한 것이고 네. 아마도 헤즈볼라의 이스라엘을 향한 대응 역량이 한층 약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미 이스라엘이 지상전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과 접경 지역에 이 계속 이스라엘 주민들에게 이 피해를 주었고 또 이스라엘 향해서 예. 미사일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완충지대를 확보하고자 하는 예. 그런 이스라엘의 그 시도가 이번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현대전은 물론 첨단 무기의 전장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고전적인 전통적인 이른바 첩보, 그렇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정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또 새삼 깨닫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앞서 이제 그 이스라엘 군이 이 벙커버스터를 통해 가지고 지하 18m에 있는 헤즈볼라 지도부를 폭격할 수 있었던 거. 그러니까
폭탄 한 발만 떨어뜨린 게 아니라 연달아 한 7, 8발을 한 80톤 정도의 총 이 폭탄으로 살해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완전 쑥대밭을 만든 거잖아요. 그럼요. 네. 이게 우리도 그런 능력을 갖고 있나요? 혹시 우리 무기 체계에서도? 그럼요. 그보다 더 뛰어난 그런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죠. 공대지 미사일, 벙커버스터라고 예. 하는 공대지 미사일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국군의 날에 공개가 된 현무. 무기 예. 들어보셨죠? 현무5라고 하는 예. 무기는 탄두 중량만 8에서 9톤. 8에서 9톤. 예, 탄도미사일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탄도미사일을 통틀어서 탄두 무게가 그렇게 무거운 탄도미사일은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별명이 괴물이라고 붙여졌고요. 예. 괴물 미사일. 이번에 BLU-109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제 폭탄입니다. 예. 이것에 비하면 무게만 치면은 한 10배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그 위력은요, 이 전문가, 포격 전문가 그 판단에 의하면 위력이 1000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 7층 높이를 이제 타격을 했는데 예. 이 현무5 같은 경우는 100m 이상에 지하로 100m. 지하 100m 이상을 뚫고 들어가서 예. 폭파하도록 돼 있고요. 거의 5배 가까이 되네요. 그럼요. 이게 이제 그것만 벙커버스터에 폭파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면에 떨어지면서 그 충격파라고 하는 것이 인근의 지진파를 일으켜가지고 많은 이 건물들이 예. 폭사한다든지 이런 위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예, 이제 전술 핵무기급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핵무기가 없고 비핵 정책을 우리는 확고하게 유지하고 예, 있기 예. 때문에 예. 재래식 무기로서 핵무기에 버금가는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예. 지금 이렇게 이 현무5와 같은 예. 그런 역량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국군의 날 때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선보였잖아요. 네. 원래는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다 알고 있었는데 네. 이렇게 공개를 한 적은 없었으니까 그걸 보니 이제 북한의 반응이 굉장히 날카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마도 10월 1일 국군의 날 예. 10시에 기념식이 있었고 열병 분열식이 있었습니다. 분열식에 이제 각종 우리 대한민국 육해공 해병대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최신 무기들이 예. 다 동원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방금 말씀드린 현무5가 공개가 됐습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의 이 무기는요, 전 세계가 최강의 무기로 이미 인정을 했습니다. 예. 대한민국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는 그럼요. 세계 최강이다. 그럼요. K9 자주포라든지 K2 전차, 그다음에 FA50 국산 전투기 전차 예. 포병. 예. 그래서 뭐 김여정이 뭐 올망졸망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예. 올망졸망 이게 폄하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했지만 무기 하나하나가 얼마나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 예. 김정은이가 더 잘 압니다. 북한 군부도 이미 1, 2차 연평해전 때 네. 우리 해군 무기의 위력을 이미 경험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막강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북한도 모르지 않습니다. 네. 굉장히 등이 아주 오싹할 오싹했을 겁니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이 그런 반응을 보였고 심지어 현무5가 뭐 정말 괴짜무기다. 정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뭐 이 달구지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썼어요. 네. 그 18바퀴 달려 있는 최신 이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이죠. 예. 김정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대통령을 향해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요. 자기들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그렇게 이 허장성세를 벌이고 있다 얘기를 하는데 자 김정은이 대통령을 온전치 못하다고 그랬는데 김정은이 그런 말을 자격이 없습니다. 네. 김정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고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푸틴을 돕고 있습니다. 네. 그런 김정은이고요. 사실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요.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사용하는 무기가 아니라 예. 억제용 무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국이 핵무기로 따지면 전 세계 가장 강력한 핵보유국입니다. 예. 그런데 인류사에서 핵이 떨어지는 것은 히로시마, 나가사키 딱 두 발이었거든요. 그게 벌써 80년 전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 핵보유국인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월맹군에 밀려가지고 철수했지요.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밀렸습니다. 예. 핵보유국인 푸틴이 핵을 사용하겠다고 핵무기를 흔들고는 있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본토를 침공을 하고 있는데도 네.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김정은이 그런 식으로 비방을 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움의 그 발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들깨물이다 이런 개를 비유를 했는데 그렇게 개를 비유를 한다면 저도 좀 개를 비유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네. 겁먹은 개가 짖습니다. 그게 김정은이 정말 두려움이 없이 막강하다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네. 느긋하게 대응하면 되는 겁니다. 네. 임병. 2년 연속 뭐 얘기를 나눈 것처럼 국군의 날 시가 행진이 이어졌고 북한에서는 뭐 김여정, 김정은 뭐 보자마자 이렇게 즉각 위협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위협이 어느 정도 되기는 됐나 봅니다. 일단 준비된 영상 있으니까요. 보고 계속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무는 북한 전 지역에 대해 초정밀, 초고위력 타격이 가능하며 만약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 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진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아주 현무 5를 비롯해서 조금 전에 이제 미국의 B-1B 폭격기도 이제 하늘을 날아가는 모습도 좀 보고 뭐 대통령도 뭐 극찬을 하긴 했습니다만 공격력은 굉장히 막강한 거예요. 정말 세계 최강의 무기를 갖고 있다고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방어는 어떠냐? 이스라엘도 사실 세계 최강의 공격력을 갖고 있지만 또 방어력도 굉장하잖아요. 그래서 뭐 레바논이라든지 헤즈볼라라든지 이란에서 쏘는 것들을 아이언돔 등 뭐 여러 가지 이제 대공 방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막아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북한이 미사일을 쏠 경우에 우리는 막아낼 수 있는 방어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 뭐 이제 그런 궁금증도 생겨요. 공격력 말고 방어력은 어떠냐? 그럼요.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 한미동맹은 공격을 위한 동맹은 아닙니다. 북한의 공격을 막아내고 응징하기 위한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소위 말하는 한국형 삼축 체계라고 하는 것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네. 삼축 체계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사용할 징후가 확실했을 경우 먼저 타격하는 게 이제 킬체인이라고 그러죠. 킬체인. 선제 공격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는요. 지금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말씀하셨는데 네. 이스라엘 방공망은 고고도 100km면은 우리 대기권입니다. 대기권 100km부터 해서 뭐 아주 저층까지 저고도까지 이 전체 다층 방어망을 가지고 있어요. 에로우 3, 2, 데비드 슬링, 그다음에 아이언돔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범위도요. 2,000km가 넘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란을 포함해서 저항의 축 전체 범위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어디서 날라오든지 다 막아낼 다 막아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는 이제 북한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그런 방어 역량을 가지고 있죠. 고고도에 사실은 우리가 역량이 부족했을 때 사드가 들어왔었어요. 미군의 체계죠. 고고도의 사드. 그다음 우리는 이제 그 사드를 대신 한국형 사드라고 하는 엘셈이라고 이번에 나왔습니다. 엘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고도 한국형 패트리엇이라고 하는 천궁이라고 하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천궁2, 이 천궁2가요 요격률이 100%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라크가 그걸 수입을 해갔어요. 아이언돔 못지 않네요. 그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형 아이언돔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방공망도 막강한 방공망, 미국과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방공망을 지금 촘촘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군의 날 작년에 이어서 올해 2번 연속해서 했는데 일각에서는 뭐 조금 뭐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번 국군의 날을 통해서 김정은, 김여정이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분명히 효과가 있었다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국군의 날 행사를 보고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안심을 했을 것이고 국제사회도 우리 K방산의 위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공격 방어망 그렇고 아까 얘기 나눴던 첩보
휴민트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한데 지난 예. 정권들을 거치면서 휴민트가 좀 많이 사라졌다고 예, 그게 좀 하더라고요. 저도 군 생활을 했던 사람으로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군사력은요 정치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군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그동안 정부가 바뀌면서 사실은 남북 화해를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북한이 싫어하는 예. 북한이 소위 말하는 대북한 정보 역량은 북한은 끊임없이 약화시키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약화를 시도했기 때문에 우리의 대북 정보부대 이런 정보부대 중에서 특히 휴민트 인적 이 역량이 많이 약화됐어요.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도 소위 말하는 그 방첩사 지금은 방첩사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예. 그다음에 지금 보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약화되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휴민트 인적 정보망을 형성하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치권의 변화에 상관없이 끊임없이 우리의 예. 역량을 강화하는데 집중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얼마 전에 블랙요원 명단 유출되는 일까지 있었잖아요. 예, 그런 그렇게 것도 되면은 가뜩이나 이렇게 취약해진 우리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첩보 이런 능력이 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글자 그대로 정보전입니다. 예. 정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정보로부터 해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이 적의 정보 또는 모든 정보들을 입수를 하고 또 우리의 정보는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방첩이거든요. 그런 정보를 입수하는 역량, 정보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역량 이걸 함께 예. 법적, 제도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그걸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봅니다. 어쨌든 중동 전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레바논의 우리 교민들, 교포들이 한 130명인데 한 이제 97명, 그러니까 97명 정도가 이제 우리 군수송기를 타고 또 안전하게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도 오늘 있었습니다. 어쨌든 좀 북한 이슈도 우리가 끊임없이 잘 관심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소식 네 분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 송영훈 국내임 대변인,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에도 뭐 정치적으로 진짜 많은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표결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다양한 얘기들이 조금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추진했던 특검법이 본회의에서 결국 최상병 특검법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그렇고 이제 부결이 좀 됐습니다. 뭐 내 표에 이탈표가 나왔다. 이런 어떤 정치적인 의미를 두는 분도 있긴 한데 왜 민주당은 자꾸 부결될 게 뻔한 특검법을 계속 끊임없이 본회의에 올리느냐. 또 이제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뭐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 안 하면 저희들이 또 재발할 이유가 없죠. 예. 이번에도 뭐 저희들은 기대를 했습니다만 예측한 대로 예. 제 의견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탈표가 4표가 나왔다 하는 것은 한마디로 용산에 대한 경고다. 지금 이런 식으로 전국을 계속 민심과는 정반대로 이끌어가고 예. 특히 김건희 여사의 각종 여러 가지 의혹에도 불구하고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이런 정도로 계속 이어간다면 국민의힘도 더 이상 김건희 여사를 지켜줄 수 없을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용산이 제대로 대처하라 예. 하는 일종의 용산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대표의 이탈표를 보고 있고요. 실제로 아마 한동훈 대표의 뭐 지키라 하면 지키라 할까 그런 분들이 이탈표로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예. 아마 샤이 찬성표라고 일컫는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분들도 한 2-3명 정도가 찬성표를 던졌을 걸로 봐서 앞으로 한동훈 대표의 결단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다음 재의결 때는 예. 찬성으로 의원들이 많이 기울게 되고 결국은 재의결이 통과되는 특검법이 통과되는 뭐 그런 일도 분명히 생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부결이 됐는데도 민주당의 표정은 밝아요. 맞나요? 모르겠습니다. 밝다고는 맞습니까?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들이 추진했던 법안이 부결이 됐는데도 민주당은 기분이 좋아 보이고 반대로 부결을 시킨 국민의힘은 부결이 됐는데도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내 표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 정말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것인가? 한동훈 당대표까지 부결을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표가 이탈했다. 찬성표를 던졌다. 이거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분명 좋지 않은 신호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이 단일 대우가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이번에는 부결이 됐고 최소한 이번엔 어떤 그 민주당의 그 독소적 조항 때문에 우리가 반대를 해줘야 한다는 분명한 인식은 있었지만 만일 여기에서 민주당이 독소 조항을 다 빼고 그러면 제3자 중립적인 특검에다가 수사권을 주고 뭐 그다음에 브리핑하는 것도 많이 줄이고 이렇게 왔을 때 과연 그러면 이 법이 그래도 또 통과되지 않을 것이냐라고 누가 단언할 수 있을까? 그 신호는 분명히 저는 줬다고 봐요. 특히나 지난번 21대 국회 마지막에 있었던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특검법에 대해서는 사실은 완전한 단일 대우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균열이 생긴 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더군다나 시간이 국회의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예산의 시간이고 국정감사의 시간이고 이렇게 가가지고 민주당이 11월에 만약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이제 선고가 2개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뭔가 좀 덮겠다. 이걸 좀 말하자면은 좀 물타기를 하겠다는 입장에서 특검 전국으로 가려고 특검의 말하자면 레벨을 조금 낮추면서 국민의힘의 내부 균열을 유도한다. 저는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무적으로 풀 수밖에 없다. 이제는 더 이상 법률적인 걸로 여권이 그에 접근해서는 안 되고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할 타이밍이 왔다. 그것이 이번 표결에 드러났던 의원의 마음, 의심이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 가장 궁금한 거는 그 내 표는 누구에게서 나왔을까? 그건 저는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궁금한데. 예. 알겠습니다.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좀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영훈 대변인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핑퐁 게임이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갈 수도 없고 언젠가는 해법을 찾고 출구를 찾아야 할 텐데 그 방법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각에서 나오는 김건희 여사의 사과라고 봐야 될까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당내 의원들이 이미 여러 분 계시죠. 언론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분들이.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시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석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의원들은 저는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사안은 우리가 사법적 평면, 입법적 평면, 그리고 정무적 평면을 좀 구별해서 봐야 됩니다. 사법적 평면은 검찰이 그것은 독립적으로 수사를 할 문제인 것이고 입법적 평면은 일단 어제는 특검법이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네. 정무적 평면에 있어서는 비록 예를 들면 명품 가방 수수는 그 처벌 규정이 없어서 기소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네. 그것에 대해서 사안의 성격과 내용과 본질에 맞는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은 그동안에 꾸준히 있어 왔죠. 예. 그리고 시간이 또 꽤 오래 지났습니다. 그 몰카 영상이 공개된 지는 벌써 11달이 되어가고 예. 네.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 의견 표명,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온 지도 벌써 9개월이 되어갑니다. 그러면은 이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정무적 해결책을 조속히 실행에 옮겨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러면 사과를 하면은 이 사안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미 하더라도 타이밍이 늦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박정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사과만 하면은 과연 그럼 이게 전국이 좀 진정될 수 있느냐? 소위 말하면은 여권이 단일 대우로 뭉칠 수 있느냐? 예. 이게 사과는 김 여사 리스크 하나에 대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국을 달궈온 핵심 주제가 김 여사 리스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한쪽에는 의정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는 지난 여름부터 전국의 내관이 되어온 최상병 특검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김 여사 리스크 사과 하나 한다고 그래가지고 단일 대우로 뭉치기가 좀 어려운 구조다. 지금은 김 여사 리스크에 대해서 사과하는 걸로 소위 말하면은 여론을 진정시킬 수 있겠지만 당내의 어떤 분위기를 좀 진정시킬 수 있겠지만 의정 갈등 문제는 지금도 뜨겁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또 하나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 한동훈 대표가 말은 해놨는데 네. 지금 이번에 사실은 대법원장 추천권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부결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럼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수준의 그런 예. 톤 다운된 최상병 특검이 나온다. 그러면은 반란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도 거부권의 명분이 없어요. 예. 자, 그렇게 되면 하나에서 본물이 터지게 되면 다른 쪽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를 사실은 지금 친윤계 의원들이 이 김 여사 사과를 하지 않는, 왜냐하면 사과 하나로 마무리가 된다면 좋겠지만 예. 사과가 오히려 탄핵으로 가는 문을 열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당내에 많기 때문에 예. 사과만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그런 그러면 국면이 가는 해법은 결국엔 특검으로 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 지금 이제 아까 맨 처음에 질문하실 때 왜 부결되는데 자꾸 특검하냐 그러는데 네. 국민 여론이 확실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거기다가 법적 잣대를 들이밀고 또는 뭐 정치의 잣대를 들이밀고 그렇더라도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나 해명이 납득이 안 된다는데 예. 그걸 갖다가 법으로 뭐 또는 정치의 잣대로 들이민다고 그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뭐 언론에서는 꽃놀이패라고 썼던데 네. 국민들이 이거는 수사해야 된다, 의혹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뭐 민주당으로서는 사과만으로 이게 덮이지 않을 거라는 게 분명하고 네. 결국은 특검으로 가는 길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시간만 차이가 날 뿐이라고 봅니다. 이번 그 내표의 이른바 이탈표가 나온 것을 용사는 그러면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한동훈 당대표가 단일 대우로 좀 부결시켜 달라라고 거듭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내표가 이탈이 나왔다.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잘 모르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아마 다 모를 거예요. 모르겠지만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 4명의 특검법안에 대해서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적어도 친윤계는 아닐 것이다.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려고 하는 친윤계는 아닐 것이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강하게 요구해 왔던 친한계 내지는 뭐 안철수 의원을 친한계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철수 의원 등등을 비롯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사과를 강하게 요구해 왔던 분 또는 한동훈 대표의 입지를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이탈표로 찍은 이른바 강성 친한계일 것이다 라고 용사는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숫자가 보여주는 의미는 그런데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누구 특정하게, 물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마 한동훈 대표를 좀 옹이하거나 보호하려는 쪽에서 그다음에 예. 강성 대통령, 친한계. 강성 친한으로 보기에도 좀 애매한 지점이 있는 게 그러면 뭐 장동혁 총장은 강성이고 그 비또 아닌 사람도 예. 뭐 강성이 아닌가? 그 비서실장은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렇게 구분하는 것보다는 예. 아마도 조금 아마 제가 보기에 이게 누가 짜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자신의 어떤 헌법기관으로서 표결을 행사한 건데 예. 제가 보기에 아마 암묵적으로 한두 명의 이탈표 정도를 예상하고 이것이 저쪽에 시그널로 좀 가져야 한다는 그런 의사를 가진 사람들이 아마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사실 적어도 친윤계는 아닌. 적어도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다 그러면은 최소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뭐 말하자면은 소수의 이탈표가 줄 수 있는 일종의 경고성 신호 예. 혹은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서 여권도 지금 같이 우려하고 있다라는 그런 신호들. 예. 그래서 아마 제한적으로 아마 정말 그 의원총회 끝나서 다 단일적으로 가기로 했지만 아마 그런 데 대해서 한두 분 생각하셨던 분들이 나타났는데 전 보기에 절묘했다고 봐요. 어쨌든 부결은 됐지만 그렇다고 이탈표가 아주 많지도 않았고 또 기권 뭐 포함해서 무효하면 이제 사실상 반대는 2표인 건데 예. 저는 아주 말하자면은 절묘한 지점에서의 어떤 시그널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꼭 강성 친한이다 보기는 애매하고 오히려 저는 정치적으로 경륜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딱 4표만 더 나왔어도 이게 가결될 뻔했던 그렇죠. 거잖아요. 다음 또 이게 표결이 나오면은 그때는 진짜 부결 장담할 수 없을 거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정말 만약에 민주당이 요구했던 뭐 위헌적인 요소들을 없애고 특검 법안을 다시 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제는 정말 납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검 법안을 가져왔을 때 그때는 이 특검 법안이 가결될 수도 있을까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첫 번째는 아마 조건절이 있을 겁니다. 예. 공수처 조사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근데 민주당이 특검을 다음에 올리는 시기에 예. 공수처 조사 결과가 아직도 안 나왔다. 저는 그러면 특검에 명분을 준다고 봐요. 네. 도대체 공수처 조사를 믿을 수도 없고 무기한적으로 기다릴 수도 없고 그런 와중에 민주당이 독소 조항을 빼서 이른바 제3자 추천 방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수사 중에 들어올 수 있는 또 하나의 의혹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한적 요소를 두고 네. 브리핑하는 횟수도 아주 정교화시키고 하고. 이렇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과연 반대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이번에 내표의 이탈이라는 이탈이기보다는 저는 신호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게 유의미하게 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부결된 것이 유난 갈등의 골을 좀 메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게 파는 그런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많은 이제 분들의 예상입니다. 이 유난 갈등이 이 표결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번 주에 이른바 김대남 씨 사건, 그렇죠? 이제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인데 지금 이제 서울보증보험공사의 서울보증보험에 이제 감사로 있는데 이분의 이제 녹취가 공개가 되면서 그것이 또 다시 용산과 이제 한동훈 대표의 갈등을 좀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그 싱크를 잠깐 먼저 듣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한동훈 때문에 지금 진짜로 야 죽으려고 하더라고. 야 니네가 이번에 그거 잘 기획해서 치면 너희 여사가 들었다 놨다 했다고 좋아하겠는데 한 70억을 여론조사를 하는데 썼대요. 근데 그 70억 여론조사를 하는데 총선용 여론조사는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 중에 2건은 자기 본인이 대권 주자로서 무슨 이런 설명조사를 했나 봐. 그게 이제 사실은 기업으로 따지면 자기를 해서 횡령이죠, 횡령. 아주 극단에 서 있는 상대편에다가 허위 공격을 사주하는 것은 선을 많이 넘은 해당 행위죠. 이런 부분을 당이 알고서도 묵인한다면 공당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송영우 변호사님, 대변인이죠.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말 용산에서 조직적으로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서 서울의 소리를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정말 조직적으로 한동훈 대표를 공격한 걸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한 사람의 그냥 일탈적 행위에 불과한데 한동훈 대표 쪽에서 무슨 뭐 감사니 뭐 감찰이니 뭐니 등등 너무 과잉적으로 나와서 오히려 야당에 탄핵의 빌미를 던져주는 그런 잘못된 지금 판단을 지금 한동훈 대표가 하고 있는 것인지 어느 쪽으로 좀 봐야 됩니까? 일단 배우나 공범에 대해서 저희가 예단하진 않습니다. 다만 배우나 공범이 없다고 단정하고 미리 선을 그어놓고 진상조사를 하는 것도 대단히 이상하죠. 개인적 일탈로만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런 뜻인가요? 진상조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도 미리 예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선입견을 갖고 할 것은 아니고 다만 한동훈 대표는 이 사건이 윤 대통령 부부와 관련이 없을 거라고 본인도 그렇게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디 특정한 배우를 겨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진상조사를 하는 것을 갖고 탄핵과 결부시키는 분들은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명백한 해당 행위고 보수 정당에서 2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음습한 정치 공작 아닙니까? 이런 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앞으로 김대엽, 생태탕, 청담동 술자리 이런 가짜 뉴스에 의한 정치 공작들을 어떻게 우리가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단호하게 이런 것은 끊어내야죠. 2번 다시 이런 정치 공작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정확하게 조사해서 근절해야 됩니다. 네. 김대남 씨는 왜 한동훈 대표를 좀 공격해달라고 서울의 소리에 요청을 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서울의 소리 이명수 씨와 김대남 씨가 아마 고향이 비슷한 쪽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친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김대남 씨가 시민사회 소통인가 거기에서 선임행정관 하면서 일종의 그런 유튜버들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약간 좀 매체인데 제도권 매체가 아닌데라 할까요? 이런 쪽들까지도 조금 관여를 했던 것 같아요. 선임행정관은요,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은 꽤나 높은 위치예요. 물론 비서관 미치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고위직입니다. 저도 박근혜 정부 때 선임행정관을 했습니다. 굉장히 높으신 위치니까 여기 지금 패널로 나와 계시는 그렇게 하는데 과정에서 제가 보니까 조금 신뢰를 쌓았다고 본인이 좀 약간 만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가감없이 전달되고 또 약간 본인이 허풍기라든가 좀 약간 개인적인 좀 약간 그런 좀 성향도 좀 반영된 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게 지금 트리거가 된 건 분명하고 이 문제를 제대로 수습하지 않는 한 굉장히 지금 유난 갈등이 좀 2라운드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어쨌든 한동훈 대표는 조속하게 감찰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진위업을 빨리 밝히고 그다음에 또 밖에서 얘기하듯이 이 선에 대해서 괜히 한동훈 대표가 이걸 마치 당의 내분으로 끌고 가는 일종의
명분처럼 작용하는 거 이렇게 비판하면 안 된다고 봐요. 빨리 이거는 출구 전략을 짜가지고 페이드아웃을 시켜야지 왜 자꾸 이 국면을 이렇게 끌고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김대남 씨도 빨리 자기도 거취를 결정하고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좀 수습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봅니다. 근데 페이드아웃 출구가 뭐예요? 그러면 김대남 씨 서울 보증보험 감사 관두는 거, 사직하는 거, 그리고 이거는 개인의 일탈적 행위였다. 이게 제일 베스트, 가장 아름다운 시나리오인가요? 그러니까 당에서 일단 감찰한다 했으니까 감찰가 나와야죠. 그 다음에 이제 책임질 사람 책임진다는 건 김대남 씨에 거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친윤 진영에서 마치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자고 하면 될 일을 한동훈 대표가 공연한 내분을 붙이고 있다고 공격하는 거 이걸 자제하란 말씀. 한동훈 대표도 좀 자제하고 네. 김대남 씨는 거치를 빨리 결정해서 물러나고 이렇게 좀 정리를 깔끔하게 하는 게 좋겠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깔끔한 정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깔끔한 말씀하세요. 정리가 될 수 없는 것이 지금 이제 김대남 씨가 호언한 대로 몇 가지가 되었습니다. 우선 그 정보가 지금도 지난 총선의 백서가 아직 공개가 안 됐거든요. 그 공개되지 않는 정보를 김대남 씨가 야인 시절인데 어떻게 해서 또 어떤 경로로 입수를 했느냐. 예. 특히 한동훈 대표가 수십억을 자신의 이미지 여론조사를 위해서 뭐 공금을 유용했다 하는 식으로 언론사에게 공격 사주를 했고 또 이틀 후에 바로 기사가 났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면 그런 그 정보를 어디서 입수할 수 있었는가? 그 배후가 있는 게 아닌가? 예. 자, 이런 부분이고 두 번째는 자신이 찍은 대로 실제로 그 꽃보직이라고 일컫는 감사 자리에 갔거든요. 예. 연봉이 3억에다가 비서에다가 차량까지 제공되는 본인이 딱 원했던 그 자리로 갔습니다. 예. 네. 그러면 선임 행정관 정도의 수준이 갈 수 없는 자리로 갔다. 이것도 뭔가 공을 세웠기 때문에 위에서 뭔가 봐준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의혹의 본질은 명태균 씨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총선에 개입했다, 공천에 개입했다, 김 여사가 예. 이런 의혹을 사고 있는데 이어서 전당대회 와중에 유력한 당대표 후보를 공격하라고 사주한 것도 그 배후에는 김 여사가 있는 거 아니냐, 예. 또 당무 개입 아니냐라는 의혹으로 지금 확전이 되고 있거든요. 예. 자, 그런 부분에서 한동훈 대표는 이 당의 기강을 위해서라도 진상조사를 지시할 수밖에 없고 배후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밝힐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처지라고 봐지고 예. 또 한 가지 이유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여러 가지로 용산으로부터 힘 빼기에 당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독대 신청해도 독대도 안 받아들여지고 만찬에도 참석도 못하고 또 어제 여러 가지 해법을 제시했는데도 전혀 무시당하는 예. 한동훈 패싱이 계속 일상화되면서 한동훈 대표 힘 빼기 아니냐, 고사작전이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네. 이런 전국에서 한동훈 대표는 김대남 씨 문제는 전혀 반박할 수 없는 어떤 일종의 사건 아니냐. 예. 그래서 이 배후 진상조사를 함으로써 용산과 또는 친윤 간의 역관계에서 헤게모니를 질 수 있는 당내 주도권을 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호재다 이렇게 예. 판단하면서 좀 더 강하게 진상조사를 밀어붙일 태세가 아닌가 네. 그렇게 분석합니다.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를 향한 이 김대남 전 행정관의 녹취록에 대해서 뭐 개인적인 일탈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이게 어느 배후의 세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영상 먼저 듣고 계속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7월 12일에 단독 보도가 서울의 소리에서만 나온 게 아닙니다. 매일경제신문에도 매경에도 나왔습니다. 그 전날 MBN에서 있었던 토론회 원희룡이 지적한 한동훈 이미지 조사 이런 타이틀로 또 단독 보도가 떴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김대남 혼자 다 벌인 그런 거라고 보기는 상식적으로 힘들겠죠. 당정, 윤한 갈등의 프레임이 아니라 나경원 대 한동훈 전당대회 과정에서 일어난 김대남의 어떤 허세, 이 허세에서 비롯된 하나의 갈등이다. 한 대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자꾸 공격을 하고 자꾸 타겟을 대통령실로 몰아가니까 이상하다. 저도 의아해요. 이것을 왜 자꾸 키우려고 하는지. 이 세력의 배후가 있다라고 의심하는 지점이 여러 가지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가 이제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을 했던 시기에
뭐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게 대선을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 물론 사실이 아니라고 이제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를 해명이 좀 설득이 된다고 보시는지요? 일단요, 사실관계를 먼저 정확하게 바로잡고 그 다음에 답을 드릴게요. 아까 전에 최인호 전 의원님께서도 이것에 관해서 정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사실은 정보가 아니고 허위 정보입니다. 일단은 저 김대남 씨 녹취록이 계속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전파가 되면서 70억 하는데 예. 전체 여론조사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70억이 아니고 그 4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몇 억 정도. 그리고 4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 총선 과정에서 우리가 유권자들은 각 당의 수장을 보고 그 당의 이미지를 형성을 합니다. 그 각 지역의 후보자들도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평론가들이 이것은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 것인데 그 당의 수장에 대한 어떤 인식조사 같은 것은 총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 한동훈 대표에 관한 문항이 들어간 설문조사조차도 그 전체 비용이 어느 정도 되냐면 저 김대남 씨가 녹취록에서 말한 70억에 0.2%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그런 문항이 있는 여론조사의 비용이. 네. 그래서 저것은 완전히 허위 사실인데 네. 다만 그렇게 일부 문항이 있었던 여론조사가 있었다는 것을 총선 백서 작성 과정에서 누군가가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예. 그것을 아주 크게 침소봉대에서 부풀려서 저런 허위 사실을 이용한 정치 공작을 시도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진상규명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면은 총선 백서 작성 과정에서 지득한 정보가 혹시 이 김대남 씨에게 누설이 되었는가 예.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당내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가 뭐 김건희 여사라든지 김대남 씨라든지 또 한동훈 대표를 개인적으로는 뭐 잘 모르니까. 근데 이 김대남 씨 녹취록을 들어보면 김대남 씨 배우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라고 하는 왜 김건희 여사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동훈 대표를 공격해달라고 요청을 했는가 그 이유를 들어보면 뭐 올 초에 있었던 이른바 문자 일십 사건, 예,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대표에게 보냈던 비대위원장에게 보냈던 문자를 한동훈 대표가 읽었는데 답을 안 줬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화가 났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서울의 소리를 이용해서 공격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이런 논리 흐름으로 이어지는데 근데 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내가 보낸 문자를 저 사람이 안 읽었으니까 저 사람의 당대표가 되는 거를 막아야겠다.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김대남 씨를 사주해서 시켰다라고 또 논리적으로 몰고 가기엔 너무 유치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난 전당대회 때 예.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갑자기 김 여사 문자 캡처 본이 등장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의 배신자 프레임이 만들어졌어요. 뭐 우리가 지난 그 7월달 전당대회니까 얼마 안 된 얘기예요. 아니 왜 갑자기 배신자 프레임 이렇게 나왔는데 배신자라는 게 사실 보수 정당에서 이게 쉬운 단어가 아니에요.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서 지금도 못 태어나고 계신 대선 주자분이 계시잖아요. 예. 그런 정도로 센 프레임인데 이 프레임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저 사람 꼭 죽여야 된다. 이게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럼 왜 죽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아까 유치하다고 그랬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대통령 임기가 아직 절반도 안 지났는데 벌써 자기 정치하고 자기 대선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지금 이게 대통령을 위하는 거고 정부를 위하는 거고 국민을 위하는 거냐. 자기 정치를 위해서 지금 다 이용해 먹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예. 이런 이제 인식이 지난 1월 달 그 문자 논란 뒤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전당대회 때 그 배신자 프레임 이번 그 김대남 씨 녹취가 전당대회 13일 전 녹취잖아요. 그러면 전당대회 때 왜 배신자 프레임이 나왔는지에 김대남 씨가 뭐 허세가 있고 허풍이 있고 그것 감안하고 듣더라도 이미 용산 내의 분위기는 한동훈 대표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분위기 이런 분위기의 한 단면을 이 대화록이 보여준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지금 몇 달이 지나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모 언론사 행사에서 옆자리에 앉는 것도 싫어서 자리 떨어뜨렸다고 그 얘기는 하는 뭐 이런 잠시 갈등의 예. 그 끝장을 가는 이유가 결국은 현재 임기 중반밖에 안 된 소위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충돌이라고 하는 이 단면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출구 전략이 있을 수가 없다. 이거는 권력의 싸움이에요. 권력의 싸움을 유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 그동안 이제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갈등 얘기가 주로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이제 이슈가 됐는데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갈등은 그건 그거대로 있고 지금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대표가 문자 일십 사건 때문에 막 갈등을 빚는다 이렇게 자꾸 이제 또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문자 내용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어떻게든 중재시키고 화해시키려고 뒤에서 굉장히 그래서 문자도 보낸 거니까 그런 마음 아니었어요? 어느 순간 갑자기 한동훈 대표를 막 미워해가지고 김대남을 시켜가지고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라 이렇게 사주를 내릴 정도로 갑자기 확 변했어요? 저도 그러기에 김대남의 녹취가 조금 약간 예. 그 입증할 수 있는 가설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김 여사하면 대통령이 부인 아닙니까? 근데 예. 부인이 그 사실 그만둔 선임행정관 김대남 씨가 언제 그만뒀냐면은 작년 12월인가 이제 총선 출마해서 그만뒀어요. 예. 그럼 나가서 있는지 벌써 6개월이 넘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걸 사주했겠습니까? 이건 상식적으로도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현직의 비서관이고 현직 근무하는 사람이었으면 혹시 모르겠으나 이미 나가서 총선도 떨어졌고 그다음에 나와서 지금 저 밖에서 뭔가 자리를 구하려고 모색하는 사람한테 그걸 부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허세라고 봐요. 그래서 그 허세가 뭐냐면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그 지난번 논란이 됐던 문자 1심에서 김 여사는 끊임없이 필요하면 사과하겠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다만 그 상처받은 것도 내가 미안해서 대신 사과하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 그거를 끄집어내면서 여사가 이만큼 미워하니까 당신이 공격해주면 고마워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보기에 스토리를 만드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마치 김 여사와 지금도 한동훈 대표가 윤한 갈등보다 더 깊은 골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너무 진짜 그거는 그 이재명 대표 표현으로 빌리면은 너무 완성도가 떨어진 소설 같습니다. 그 김대남 전 행정관과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진 이명수 씨는 도대체 어떤 인물인 건가요?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와도 직접 통화를 하고 이번에 김대남 전 행정관과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녹취가 또 나오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MBN 뉴스와이드에서 한번 불러서 취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저 서울의 소리나 아니면 이명수 씨 개인적으로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하자면 상대를 무장해제 시키면서 어쨌든 녹취를 끌어낼 수 있느냐. 이거는 제가 봐도 이 정치권을 이거 정말 표현 그대로 하면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근데 그렇게 봐요. 김대남 씨와의 관계는 동양이었던 건 분명한 것 같고 김건희 여사와의 그때 녹취록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도 김 여사가 그때 가장 취약했던 우리 남편 어떻게 대통령을 당선시킬 수 있을까? 거기 열망에 아주 그 말하자면은 제대로 그 감정선을 찝어서 찾아 들어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서 잠깐 이제 박창환 교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대표와의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관계에 관해서 지금까지 얘기를 나눈 거고 이제는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관계를 좀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박창환 교수께서 얘기하셨는데 뭐 언론사 행사에서 좌석 배치 문제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불참했다. 갑자기 일정을 바꿔가지고 대통령 참석 행사에 불참했다. 이제 이렇게 또 최근에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좌석 배치를 요구한 것은 다름 아닌 용산이었다. 왜?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 보기 싫어하니까 저 멀리 바로 옆 테이블이 아닌 한 단계 더 떨어진 세 번째 테이블에다가 좌석 배치를 요구했다. 뭐 이런 식의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화가 나서 안 가버렸다. 이제 이게 보도의 요지인데 뭐 개연성이 있어요? 과도한 억측이고요. 예. 지난번에 그것은 일정 참여를 변경할 당시에 이미 그 언론 보도가 다 됐었습니다. 의료계 관계자를 만나기 위해서 급하게 일정이 잡혀서 해당 행사 참석은 취소를 하고 의료계 관계자를 면담했다.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 그다음에 그 좌석 배치에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주최 측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한동훈 대표가 그 자리 배치 이유로 불참을 하고 이런 분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최인호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런데 뭐 여당의 대표면 의전 순위가 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 참석하는 행사에 여당 대표는 바로 옆옆 자리, 그러니까 국회의장이나 또는 뭐 국무총리 바로 옆에 하여튼 대통령과 같은 줄 또는 바로 뒷줄에 주요한 자리로 이제 배치되는 것이 관례죠. 그런데 30분 전에 한 대표가 불참을 통보하고 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뭐 의협에 긴급한 사안이 있었다? 그러면 그거는 행사 마치고 한 시간 뒤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30분 전에 불참을 통보했다는 것은 좌석 배치가 변경된 것을 보고 한 대표가 불참 통보를 한 것이다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고요. 그런데 이 한 대표의 불참이 좌석 배치라면 이 한동훈 대표에 대한 힘 빼기가 좌석 배치까지 이어지는구나 라고 한 대표는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 독대 해도 한 번도 안 받아주고 아니 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 하는데도 패싱하고 만찬에
또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건설적인 제안을 했는데도 하나도 다 받아주지 않는 그런 일련의 흐름 속에서 이제는 좌석 배치까지, 그러니까 용산에서는 대통령께서 한 대표를 전혀 보기 싫어한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장소 좀 저 멀리 좀 떨어지라라고 한 것의 반영으로서의 좌석 배치 아니냐. 이래서 아마 반발심에 따른 뭐 불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만약에 그랬다 하더라도 한 대표의 불참은, 만약에 그 좌석 배치 때문에 불참했다면 저는 좀 여당 대표다운 모습은 아니다. 그래도 참석해서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해당 언론사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한데요. 다만 저는 최인 의원님과 좀 생각이 다른 것이, 지금 여야 의정 협의체 출범은 정말 한시가 급한 문제 아닙니까? 언제라도 의료계 관계자가 만나주겠다라고 하면 다른 모든 일정 만사 제쳐놓고 뛰어가서 만나야 됩니다.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에 지금 계속 그렇게 동분서주 해오고 있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이재명 대표도 좀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재판에 빠지고 뭐 의협회장이나 뭐 의료계 관계자를 만나러 가신다고 하면 제가 그 비판 안 할 테니까, 여야 의정의 한 축은 야당도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도 한번 좀 그런 노력을 공개적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내일인가요? 이제 친한계 성향으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의원들끼리 또 만난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또 원내 지도부들만 불러가지고 한번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의 세력들이 뭉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당대표가 당의 의원들하고 밥 먹는 게 그게 이상한 일입니까? 뉴스가 뭐 됩니까? 오래전부터 잡힌 그러니까 약속이었다고 오래전부터 합니다. 잡혔다고 됩니다. 뉴스가 됩니까? 예. 윤한 갈등에 대한 여파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당연히 당의 이제 착근 노력을 위해서 그 원외 사람들도 만나고 원내 사람들도 만나는 건 당연한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갈등의 골이 좀 깊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소한 일정도 뉴스가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정기국회가 됐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걸 원내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당의 목소리라든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 하기 위해서는 의원들과 계속 스킨십 늘려갈 수밖에 없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제가 보기에 뭐 한동훈 대표가 따로 왜 홀로서기를 도모한다라고 보는 건 좀 억지에 가까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지난번에 선거법 위반 혐의에 이어서 이번에도 최고형이 구형이 되는데요.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얘기들을 좀 기억을 좀 되살려서, 혹시 내가 뭐 구속됐다고 3일 만에 석방되고 벌금 150만 원 이렇게 끝나버리고 말았던 사건이긴 한데, 한번 얘기를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한번 되살려봐 주시고,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한번 기억도 되살려 보시고, 나는 뭐 다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으니까. 또 이 사안이 유죄가 나오기는 어려운 사안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념이 없는 그냥 일반 변호사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위증 교사로 볼 내용들이거든요. 여론전, 이제 민주당을 무비판적으로 지지하시는 분들의 여론을 좀 등에 업어서 판을 흔들어 보겠다, 이런 건데, 대한민국 사법부가 그렇게 만만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송영훈 대변인님, 위증교사 혐의로서는 받을 수 있는 최고형이 지금 3년형인 거잖아요. 지난번에 선거법 위반에 이어서 이번에도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을 했다. 그만큼 이 사안의 중요성 그리고 위중함 크다고 봐서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라고 보시는지. 아니, 실제로 이게 양형기준표상 가중 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위증 교사는요, 위증보다 원래 가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표상. 왜냐하면은 그 위증을 했을 때는요, 위증을 한 사람이 이익을 보는 게 아니고 위증을 시키거나 부탁한 사람이 이익을 봅니다. 그 증언으로 인해서 내가 유죄를 받아야 되는데 무죄가 되거나, 혹은 내가 패소를 해야 될 사건인데 승소를 하거나, 보통 그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사 범위이기 때문에 이건 가중 사유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이 재판 내내 그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동종 전과도 있어요. 무고를 그 양형 기준상 동종 전과로 봅니다. 이재명 대표 전과 중에 그 공무원 자격 사칭하고 같이 무고가 있어요. 그러면은 가중 요소들만 있어서 가중 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이고, 그래서 검찰이 양형 기준상 가중 영역의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을 한 겁니다. 참고로 예. 법정형은 5년이야죠. 이재명 대표는 이걸 혹시 또 위증해달라는 걸로 알아들을까 봐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달라라고 했는데 검찰이 너무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그것은 녹음 전체에서 이재명 대표의 일종의 면피성 코멘트고요. 예.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이 2002년 당시에 검사 사칭 사건은 2002년 5월 10일에 있었어요. 예. 그해 6월 13일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교사한 상대방인 그 김진성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는 예. 그 통화 녹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은 김병량 시장의 재선 도전, 선거 준비를 위해서 미리 성남시를 그만두고 캠프에 나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2002년 5월 10일 당시의 상황은 본인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다른 수행비서의 얘기까지 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그 통화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하거든요. 예. 그 부분이 위증교사의 핵심인 거예요. 또 하나의 핵심은 뭐냐면 그 녹음 파일 30여 분짜리 전체를 다 들어보면은 김진성 씨에게 당신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뭐냐라고 오픈된 질문을 하지 않아요. 정상적인 그 증인과의 면담에서는 네가 기억하는 바는 뭐냐라고 물어보는 게 순서예요. 예. 그런데 그런 건 없고 이재명 대표가 강의하듯이 일방적으로 사실상 내용을 주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위증교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마 굉장히 이제 재판부도 이제 판단을 해야 하는 아주 어려운 부분인데, 기억나는 대로, 경험한 대로, 아는 대로 말해달라, 이 말이 위증을 교사한 거냐, 아니면 정말 있는 그대로 말을 해달라, 기억을 잘 해봐라, 왜 모른다고 하냐, 모른다고 하지 말고 기억을 잘 해봐서 아는 대로 말해달라, 이제 이거를 판사는 어떻게 이제 받아들일 것인가가 아마 제일 관점일 것 같아요. 네. 이재명 대표는 아니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검찰 통해서 나온 이 그 소위 녹취 영상, 이게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가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본인의 억울함을 계속 주장해 왔었어요. 과거부터 쭉 해왔습니다.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선거법 위반 아니냐 그래가지고 재판을 받은 적도 있어요. 근데 1심, 2심, 3심 다 선거법 위반 아니라고 판결을 그 받았는데. 부분은 이제 무죄가 그렇죠. 나왔고. 근데 예. 이제 그거의 별건의 별건으로 지금 이 녹취가 나온 거예요. 예. 그럼 그 당시에 이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 소위 이제 소위 말하면 뭐랄까요, 허위사 위증교사 이제 이 부분까지 또 나온 건데 이 위증교사 이야기가 이제 증거는 핵심은 녹취입니다. 예. 그럼 녹취를 갖다가 이재명 대표 측이 주장하는 거는 이건 짜집기본이다. 그러니까 짜집기본을 들으면 마치 내가 위증교사 해달라는 것처럼 들리지만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풀 버전을 이제 풀었잖아요. SNS에 올렸어요. 국민 여러분도 한번 좀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두 사람 사이의 어떤 상황, 그리고 그 두 사람의 분위기, 그 두 사람이 그 전에 어떤 얘기를 해 왔는지에 따라서 예. 그거를 이렇게 들릴 수도 있고 저렇게 들릴 수도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사실은 그 판단을 하는 게 이게 쉽지는 않은데, 판사가 하겠죠, 뭐. 그렇죠, 판사가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사실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속마음을 우리가 들어가 보진 않았으니까 법리적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예. 왜냐하면 다른 지난번 선거법 재판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만 나오면은 피선거권 박탈이에요. 예. 그런데 이 소위 말하면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는 금고형 이상이어야지만이 이제 예. 피선거권 박탈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안들을 A 플랜, B 플랜을 짜야 되는 건데, 금고형 이상이 나올 경우에 대한 대안도 생각해 봐야 되는 예. 거고, 금고형이 아니라 벌금형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유죄는 유죄잖아요. 네. 그럼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될 거고. 물론 뭐 이재명 대표가 당연히 난 무죄다라고 예. 주장을 하니까 무죄형이 나왔을 때도 뭐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민주당 내부에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가 이제 쌍방울 김성태 회장과의 그런 녹취가 또 굉장히 파장을 누는데, 이것도 그러면 짜집기냐, 민주당은 또 이것도 짜집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녹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법원에 로비했고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재명 지사의 재판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 지사 그 조직을 관리했었잖아요. 광장이라고 하는. 그 이전 대표도 관련돼 있고, 조정식 국회의원도 많이 관련돼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저희가 냈다. 뭐 구체적인 액수도 좀 나오고, 이 지사 쪽이 후원금을 냈고, 저희 사직을 굉장히 두려워요.
본인과 김영태 변호사가 대화하고 본인의 목소리가 맞습니까? 제 목소리 맞습니다. 근데 저 녹취를 어디서 구했습니까? 본인이 하도 거짓말하니까 제보 받았습니다. 참, 주연님, 저 녹취를 틀려면 전부 다 트세요. 저렇게 부분만 짜집게 해가지고 꼭 검찰이 하는 행태처럼 하시네. 네, 사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갖고 있는데 그 대납을 해준 게 이제 쌍방울 김성태 회장인데 저 녹취에 들어보면은 이제 김성태 회장의 입은 막아야 된다. 뭐 약간 이런 취지의 녹취예요. 그러면 변호사비 대납이 사실이니까 그렇죠? 김성태 회장을 입을 막아서 그거를 사실이 폭로되는 거를 막아야 한다라고 이화영 지사는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짜집기라고 지금 이제 이화영 지사도 주장하고 민주당도 주장하는데 글쎄요, 이것도 참. 그래서 저는 뭐 그 녹취록 전체를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짜집기 해서 일부만 발췌해서 뭐 그렇게 일종의 뭐 조작한 건지 아니면은 전체로 보면은 이하영 전 의원이 전 부지사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또 다른 내용인지는 뭐 제가 직접 못 들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7월 12일 날 작년 7월 12일 날 이 부지사의 변호사하고의 접견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녹취가 돼서 이제 주진희 의원이 이제 틀었다는 것인데 아마 이하영 전 부지사 측에서는 그러니까 김성태 회장이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본인한테 해유와 협박을 검찰하고 공모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 부분만 김성태가 협박하는 내용만 딱 그 잘라서 녹취를 트는 거 아니냐.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거는 뭐 그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그 당시 작년 12월 그 당시는 이하영 전 부지사가 뭔가 검찰의 해유와 압박에 의해서 허위 진술을 했다라는 시기에 오락가락하는 자신의 이 진술이 오락가락했을 때의 그때의 변호사 접견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신빙성은 전체 녹취를 다 들어보고 난 뒤에 봐야 안 되겠는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당당하다면 변호사 대납이 없었다라고 하면 뭐 김성태 회장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뭐 그래서 그분이 뭐 말하는 거 입을 막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떳떳하다면 그렇죠. 전 민주당이 탄핵 청문회에서 가장 나온 자충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검찰을 좀 그 말하자면 겁박하고 코너로 몰기 위해서 이화영 그 증인을 불러내가지고 마치 위증을 교사받은 것처럼 이렇게 한 것처럼 연출했는데 가장 결정적인 트리거 이른바 방아쇠는 주진희 의원이 당겨버렸어요. 지금 저 내용을 보면은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가장 말하자면 좌장이라고 여기는 이해찬 전 대표한테까지 지금 불똥이 튈 수 있는 얘기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조정식 의원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친분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걸 들여다 이 고리를 타고 가다 보면 고구마 줄기처럼 저는 이해찬 대표는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라 민주당이 탄핵 청문회를 통해서 뭔가 이재명 대표 방어 전선을 구축하려 했던 계획이 오히려 거꾸로 데미지를 더 입었다. 그래서 이거는 남는 장사가 아니라 매우 손해보는 장사였고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얘기를 들어보면 매우 당황합니다. 이거 어디서 구했어요? 아니 어디서 구한 게 중요합니까? 사실인지 아닌 여부가 중요하지. 전형적인 말하자면 이거 불법으로 이거 한 거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얘기를 어디서 구했냐는 얘기는 도대체 내가 이게 비밀로 했던 걸 어떻게 알게 됐냐 이 얘기잖아요. 저는 이게 매우 민주당의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탄핵 청문회였다고 봅니다. 근데 이걸 또 하필 공개한 사람이 주진우 의원이에요. 친윤계 핵심이고 검찰하고 유착이 가장 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민주당 의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일단 이 녹취 자체는요. 지난달 30일에 오마이뉴스가 이미 존재를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내용을 보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이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라고 설명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재판에 증거자료로 제출이 되면 이 이화영 씨 사건은 이화영 씨 혼자만 피고인인 게 아니거든요. 다른 공동 피고인도 있어요. 그 공동 피고인의 변호사도 열람등사에서 받아볼 수 있고 제가 주진우 의원이 정확하게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만은 그래서 다양한 그 입수 경로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예. 것이고 주진우 의원은 이것을 제보받았다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입수 경로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중요한 것은 이 내용들이 대단히 충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비 대납, 그 이재명 대표의 그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은 아직도 완전히 종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하고 관련된 부분만 공소시효 때문에 일부 불기소된 거예요. 예. 그다음에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무죄 재판 로비가 언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대법원 사건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화영 씨가 2심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재판 로비가 2번 이상 있었다는 것이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민주당이 작년 12월에는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라는 것을 쌍특검 중에 하나로 발의를 했었습니다. 네. 그게 되돌아와서 폐기되고 나니까 민주당이 2번 다시 발의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법사위에서 권순일 전 대법관을 증인으로 부르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반대해서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은 왜 그런 것은 특검도 하지 않고 권순일 대법관은 증인으로 부르지도 않을까?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궁금해하고 계실 것이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들께서도 궁금해하실 거고 저도 궁금합니다. 민주당의 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11월이면은 이재명 대표의 1심, 2심 1심에 대한 두 가지 재판에 대한 이제 결과가 또 나오잖아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환경에서 10월에 있을 재보선을 또 치러야 되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또 치르는 선거가 이번 이제 10월 16일 재보선 선거가 될 것 같아요. 이 결과에 따라서 두 사람의 앞으로 향후 입지 그리고 누가 더 힘든 선거를 치르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일단 뭐 한동훈 대표로서는 굉장히 지금 뭐 위기 속의 남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당 대표로서의 존재감이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위상도 굉장히 많이 흔들린 상황입니다. 이제 결단의 시기가 남은 거 아니냐 할 정도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소위 텃밭의 재보궐선거 둘 중에 하나라도 패배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대표직이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으로 갈 겁니다. 뭔가 결단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사실 거기에 비하면은 이재명 대표는 솔직히 조금 지금의 어떤 뭐 지지율이나 상황 이 모든 측면에서 사실 이 재보궐선거에 그렇게 연연 안 해도 되거든요. 다만 압도적인 그 총선 승리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렇다 할 국민들에게 성과를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정권 심판의 연장선상에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재보궐선거의 결과를 보는 그런 관점이다 보니까 좀 여유가 있는 편이죠. 예, 알겠습니다. 큰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니까요. 예. 네, 뉴스와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